저희 팀은 3명의 백엔드 인원과 프론트엔드 3명의 프론트엔드 인원으로 총 6명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는 소통을 잘 되는 팀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노션을 통해서 공통으로 문서화를 하고 디스코드 같은 플랫폼 등을 통해서 회의 코어 타임을 참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슬랙을 사용하여 비동기 소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우이삭은 커플을 타겟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 메인 기능은 카카오지도 API를 사용해서 데이트한 장소를 기반으로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서로의 일정을 공유하거나 커플 질문을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다녔던 곳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즉 다이어리를 작성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커플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더 없을까 해서 아이디어를 붙여서 우이삭이라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메인 기능인 커플 다이어리 기능입니다. 가보지 않은 곳을 필터링할 수 있는 버튼과 내 위치 표시 버튼이 있습니다. 사진의 가운데에 있는 키워드, 카테고리별 검색과 왼쪽에 있는 검색창을 통해서 키워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별 다이어리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리스트를 하나 클릭해서 사용자가 평점이나 느꼈던 점들을 작성할 수 있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커플 캘린더입니다. 데이트인지 기념일인지 여행인지 기타인지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 또 달력 위에 스케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이는 점과 같은 것들이 사용자가 설정한 스케줄들을 달력 위에 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리액트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오늘의 날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커플 질문입니다. 하루 단위의 랜덤 질문을 서버에서 받아 커플들을 서로에게 궁금했던 점들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받은 질문을 완료를 하면 사용자는 커스텀 질문을 생성해서 자기가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한 질문들을 모아봐서 그동안 우리가 어떤 걸 질문을 했고 어떤 걸 답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라는 기능인데요. 질문 답변 또는 다이어리 작성을 하게 될 경우에 왼쪽에 보시는 사랑의 온도라는 게 올라가서 앱 사용에 좀 더 재미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소셜 네트워크 로그인을 적용을 해서 카카오 또는 네이버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솔로인 상태로 처음 진입하게 되면은 내 초대 코드가 있고 받은 초대 코드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 초대 코드는 나의 코드를 상대방에게 줘서 받은 코드 입력에 상대방이 입력을 하면은 그 둘이 커플로 매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상대방이 먼저 받은 코드를 입력해서 커플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플을 맺게 되면은 메인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프로필을 통해서 내 프로필과 상대방의 프로필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났던 디데이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필 수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닉네임을 바꾸거나 나의 색상을 바꾸거나 생인과 MBTI를 추가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아이템들을 통해서 우리의 추억들은 다이어리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일정은 캘린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질문은 오늘의 질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카테고리 버튼을 통해서 지도 범위 내에 있는 카페나 음식점, 숙박, 문화시설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지도의 범위를 위치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지도를 이동하거나 확대 축소를 해도 해당 범위에 맞는 시설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싶으면 주변에 있는 카테고리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마커를 클릭을 하고 원하는 장소에 다이어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작성하면서 해당 장소에서 찍었던 사진들이나 느꼈던 점, 평점들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캘린더 페이지인데요. 나의 일정과 상대방의 일정과 또는 우리의 일정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보다시피 내용을 입력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하고 누구의 일정인지 입력을 하면은 달력에 등록이 되게 되고 나의 일정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12월 3일과 12월 8일처럼 범위를 선택하게 된다면 지도에는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질문하기 페이지인데요. 먼저 서버에서 임의의 질문을 하나를 가져와서 서로에게 대답을 하게 되고 나와 상대방 둘 다 모두 대답이 완료된 상태라면은 커스텀 질문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답했던 목록들에 대해서 히스토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질문은 사지선다 형식으로 만들었는데요. 총 4개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고 등록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사용자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환경 설정 페이지입니다. 환경 설정 페이지에서는 사용자가 로그아웃을 수행하거나 커플 비활성화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커플 비활성화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솔로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재결합 상태로 들어갈 걸 대비를 해서 재결합 버튼을 클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재결합 요청을 해서 저에게 재결합 모달창이 뜬 경우인데요. 그 재결합을 완료하게 된다면 이전에 작성했던 데이터들이 모두 보존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태블릿, PC,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해서 반응형 디자인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PC에서는 가로에 있던 것들이 세로로 레이아웃을 변경해서 사용자가 모바일 화면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프론트엔드 개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백엔드와 공통으로 진행했던 스프린트에서 그걸 기반으로 프론트엔드만의 스프린트를 문서화하였고 이 문서화된 것들을 기반으로 GitHub 이슈와 칸반보드를 사용해서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기플로우 개념을 적용해서 일주일 스프린트가 끝나면 그간의 작업들을 함께 확인하고 디벨롭의 브랜치에 병합을 하고 배포는 메인 브랜치로 이동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저희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진행하였고 비트를 사용해서 번들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쿼리 무효화 같은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였고 저희는 빠른 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테일윈드와 테일윈드 컴포넌트 디자인 컴포넌트 기반인 데이드 UI를 사용하였고 또 동적으로 변하는 디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모션을 추가로 적용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비동기 소통이나 동기 소통을 통해서 논의 사항들을 공유하고 문서화를 통해서 다른 팀원들이 동일한 실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는 걸 주저하지 않자였는데요. 대표적인 문제 해결로는 반응형 CSS 디자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반응형 CSS 적용을 확인할 때 개발자 도구로 일일이 스타일을 확인하기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폰시빌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되고 간략하게 공부를 한 뒤 사용 방법을 문서화해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리스폰시빌리 앱을 통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해상도나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CSS 적용을 통해서 페이지가 변경되게 된다면 모든 페이지가 한 번에 변경하게 되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반응형 CSS 적용에 대해서 속도 부분에서 장점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대표적인 문제 두 번째로는 리액트 쿼리를 사용할 때 반화문에 대한 확정 타입이 문제였습니다.
리액트 쿼리의 반환문으로는 undefined이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로딩 처리와 에러 처리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리액트 쿼리의 V5 버전 5부터 새롭게 나온 유즈 서스펜스 쿼리와 리액트 서스펜스를 함께 사용하였고, 또 에러 처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액트 에러 바운더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에러 바운더리를 가장 부모 태그에 위치하고 서스펜스 태그를 자식 태그에 위치하여서 로딩과 에러 처리를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서스펜스 쿼리를 적용한 결과 커플 프로파일과 undefined이라는 타입으로 내려왔던 것들이 커플 프로파일이라는 확정된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백엔드 개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개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저희의 인프라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겪고 어떤 해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은데 이 중에 좀 생소하실 만한 게 스프링 헤이티오스나 플라이웨이나 아니면 로키 프롬테일 이 정도가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헤이티오스 같은 경우는 로이 필딩이 말하는 그 URI가 서로 그 응답에 대해서 리스폰스에 대해서 URI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하이퍼텍스트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스프링 헤이티오스의 도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플라이웨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JPA의 DDL 오토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DB 마이그레이션을 플라이웨이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키나 프롬테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로그를 모니터링 하는데 로그 저장소를 사용을 했고 이를 그래프 하나로 쉽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CI/CD 과정인데 저희는 이제 뭐 GitHub 푸시 되면은 액션 발동하고 소나에서 이제 이거 테스트 커버리지나 아니면은 코드 냄새나 아니면 취약점 이런 거를 분석을 하고, 이거는 배포 액션인데 배포 액션이 이제 메인 브랜치에 가면은 배포 액션이 발동을 하는데 이제 배포 스크립트 날라가고 이제 엔진엑스 포트 바꿔주고 블루 그린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고 8080, 8081 이렇게. 그 다음에 플라이웨이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될 때 마스터 DB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고, 슬레이브 DB에서는 이거 마스터 DB의 바이너리 로그를 읽어가지고 싱크를 맞춥니다. 마스터 DB랑. 이거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앞에서 엔진엑스에서는 처리율 제한을 좀 해가지고 그 디도스 공격을 막았고요. 그리고 엔진엑스에서 HTTP2 프로토콜 버전 2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응답이랑 요청 페이로드를 좀 줄였어요. 그리고 와스를 거쳐서 이제 로그의 그 요청들이 기록이 되고, 이 로그 파일을 프롬테일이 읽어서 이 프롬테일이 이제 다른 인스턴스에 있는 로키로 전송을 하고 로키에서 이제 그 로그 파일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안에서 이걸 쉽게 볼 수 있게 해놨고, 그다음에 이쪽 그 모니터링 인스턴스 쪽에는 이제 앵그라인더를 써가지고, 저거는 성능 테스트 도구인데 그 저희 백엔드 개발자들끼리 성능 테스트를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로컬 환경에서가 아니라 인스턴스에 띄워서 했습니다. 다음으로 겪은 문제와 해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개발을 하면서 읽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변경이 됐었어요. 일단 쓰기 요구 사항에 거의 변경이 되진 않았는데 읽기 요구 사항은 많이 변경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조회랑 명령을 나눴죠. CQRS 패턴이라고 하는데, 네, 코드가 더 깔끔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경의 바운더리를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바운더리를 관리를 해줬습니다. 좀 작게 해가지고 테스트 코드도 더 짜기 쉬웠고요. 그리고 API 연동하고 응답 바디만으로는 알 수 없는 버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로그 파일을 그 인스턴스 안에 그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저 테일로 읽는 게 좀 불편을 하더라고요. 리눅스 명령어인데. 그래가지고 로그 모니터링 대시보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게 로키에서 저장된 거를 그래프안으로 본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URI가 얼만큼의 요청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고, HTTP 메소드의 비율도 지금 읽기랑 쓰기 작업이 한 3대 7 정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희는 인포랑 원로그만 기록을 했는데, 네, 인포로그와 원로그의 비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는 이제 개발이 좀 빨리 끝나가지고 기능 개발에 대해서는 돌아가는 기능 개발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능을 더 만들지 아니면은 이걸 더 안정적인 기능으로 만들지를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안정적으로 제공을 하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만든 기능에 대해서 성능 테스트를 했습니다. 성능 테스트는 저희랑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목표 트래픽을 잡았어요. 평상시에는 초당 17개 처리를 할 수 있게 했고, 물리는 시간대는 이거의 3배인 51개 정도를 목표 트래픽으로 잡았습니다. 네,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잡았어요. 총 12개 요청이 있고,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시나리오에 포함시켰고,
가상의 유저는 평상시엔 9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트래픽이 13 초당 처리량이 13 정도로 나왔죠. 그 병목은 DB였습니다. CPU 사용량을 보면은 DB 사용량이 100에 계속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RDS 마이크로 T3 마이크로 버전인데 네. TPS가 많이 처리량이 많이 낮기 때문에 쿼리의 성능을 먼저 개선을 하려고 했어요. 뭐 제가 짠 쿼리인데 얘가 일단은 쿼리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 보면 유징 인덱스 컨디션이라는 걸 작아서 안 보일 것 같은데 인덱스 컨디션 푸시다운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MySQL에 이걸 꼭 웨어 조건에 엔드 조건이 있다면 꼭 사용을 되게 인덱스를 튜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능이 많이 개선되거든요. 기타적으로 그 정렬이 뭐 인덱스를 타겟 정렬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인덱스 튜닝을 했고 처음에 근데 이게 제 쿼리에 대한 처리량인데 초당 4개밖에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낮아서 스케일업을 했어요. 그래서 T3 마이크로에서 T4 스몰로 업그레이드 한 결과 처리량이 초당 8개 정도로 올랐고 인덱스 튜닝을 하니까 17.5개. 초반에 비해서 4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쿼리에 대해서 최적화를 했을 때 근데 읽는 로우가 확연히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인덱스 컨디션 푸시다운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쿼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인덱스 컨디션 푸시다운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쿼리를 인덱스 튜닝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DB가 처리량 아까 봤듯이 진짜 17개인데 51개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목은 DB였기 때문에 DB 서버를 늘렸어요. 일단은 읽기 작업하는 경우에는 뭐 저희 팀이 만든 로드 밸런서 알고리즘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중치에 맞게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2대 3으로 갈 수 있게 그 설계를 해놨고 쓰기 작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마스터로 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 결과 처리량이 37까지 올랐어요. 트래픽이 분산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마스터 DB는 CPU 사용량이 60%, 슬레이브 DB 같은 건 100% 정도 찍히는데 이거에 맞게 적절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쓰기 작업이 그렇게 많은 시나리오가 아니라서. 그 다음에 이제 아직 37이잖아요. 아직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흰 메모리에 있는 저희 로컬 캐시를 사용했습니다. 그 카페인이라는 캐시를 사용했는데 이 벤치마크 보면은 고성능 캐시라고 소개가 되어가지고 결국 캐시를 사용을 하니까 성능이 DB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처리량이 초당 150까지 거의 많이 올랐죠. CPU 사용량도 DB의 CPU 사용량도 한 이 정도로 쓰기 작업도 포함됐기 때문에 캐시가 초기화됐을 땐 DB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로 갔습니다. DB CPU도 한 60%, 70% 정도 찍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의 CPU도 한 75%.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히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처리량 150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네, 기타 최적화로는 이태그를 사용해가지고 응답 페이로드를 작게 했어요. 이태그라는 것이 HTTP 프로토콜의 이제 헤더 부분에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800짜리 응답을 400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HTTP 프로토콜 2를 써가지고 이게 HTTP 프로토콜 2는 기존의 텍스트 프로토콜에서 1.1의 텍스트 프로토콜에서 바이너리 프로토콜로 변경이 되고 또 헤더가 압축이 되기 때문에 응답 페이로드가 300 정도로 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450에서. 그 다음에 이미지 업로드. 저희가 다이어리 이미지를 여러 개를 업로드 하잖아요. 이때 하나씩 S3 업로드가 되는데 이게 좀 별로여가지고 1초가 걸리더라고요. 5개 업로드 하는데. 그래서 병렬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0.3초가 걸렸고요. 업로드하는데 추가적으로 리사이징은 기본적으로 엔진엑스랑 톰캣에서는 그 요청 크기가 1메가로 조정되어 있는데 이걸 좀 늘려줘서 좀 고화질 이미지도 받을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이것 같은 경우는 리사이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기타 최적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백엔드 개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엔드 질문인데요. 그 동적인 테일윈드 데이지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동적인 CSS를 또 관리하기 위해서 이모션을 도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테일윈드만을 사용해서 동적인 거 관리하기 혹시 어려움이 드셨나요? 저희가 사실 테일윈드가 그 동적인 클래스 네임들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의 변수로 사용해서 외부 객체를 가지도록 분리를 해서 적용을 하면 적용이 되긴 하는데 저희가 보면은 지금 이 사랑의 온도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용자가 설정한 것마다 변하는 색깔 아이템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들을 클래스 네임으로 일일이 하나의
컨스트 값으로 확정시켜 주기에는 뭔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또 저희의 목적이 렌더링 코드는 렌더링 코드 파일 하나에 존재시키자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그냥 외부의 CSS 파일로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파일 내에 렌더링 코드와 스타일 코드가 둘 다 동시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사용했던 게 방법이 이모션을 추가로 사용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테일윈드를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테일윈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틸리티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가장 빠르게 디자인을 적용하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테일윈드를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데이지 UI를 또 가져올 수 있었고, 그래서 디자인 적용에 저희는 또 심지어 반응형 디자인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적용의 속도 면에서 큰 이점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캐시 사용 관련해서 질문이 네네네. 있는데요. 질문하세요. 그 카페인 캐시 이용해서 네. 그 성능 개선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구체적으로 뭔가 캐시 에빅션 전략이나 따로 뭔가 그거 특별한 게 네네. 캐시 에빅트 전략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삭제했습니다. 수기 작업이 일어날 때. 특별히 그럼 카페인의 이점을 살리신 그런 기능이 따로 있었을까요? 그냥 카페인 캐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점이어가지고 다른 캐시를 사용하는 것보다, 왜냐면은 다른 로컬 캐시 같은 경우는 XML 파일을 조작해야 돼서 그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카페인 캐시를 사용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점이고, 그다음에 막 아예 다 삭제하진 않고 그래도 좀 삭제하기 곤란한 것들은 다 삭제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CQRS 패턴을 사용할 정도로 트래픽을 몰리는 상황. CQRS 패턴을 사용한 이유는 트래픽이 몰려서가 아니라 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되어가지고 CQRS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본인의 초대 코드를 본인의 받은 코드 부분에 입력하면 자기 자신과 커플이 맺어지는데 이 부분은 의도하신 건가요? 라고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의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는 앱을 한번 맛보려면은 무조건 한 명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긴 근데 저희가 좀 체험용으로 기능을 추가하려고 놔뒀었던 건데 네, 그냥 혼자서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윤님이 질문하셨는데, 이제 CQRS 패턴 이거 같은 경우는 읽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변경되어서 두 개를 분리해가지고 바운더리를 좀 작게 가져가게 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T4 스몰 RDS 맞아요. 저희 인프라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논스톱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100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로 치면 한 1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RDS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EC2 T4G 마이크로의 MySQL을 일단은 저희가 스몰에 대해서 그 마이크로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 처리량이 초당 4개면은 이거 못 써먹겠다고 싶어가지고 마이크로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을 안 했고, 그다음에 스몰을 쓰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마이크로를 슬레이브 마이크로를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스몰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CPU 사용량 보니까 한 70까지 튀던데.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카페인 캐시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스프링에서도 제가 카페인 캐시를 사용한 이유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그 심플 캐시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 캐시에 대한 디테일한 설정이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만료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저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최대 크기 캐시의 최대 크기라든지 이런 설정이 좀 어려운데 카페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벤치마크를 보면은 성능도 우수하다고 써져 있어가지고 안 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준영님이 질문하셨는데, 질문이 이제 커플 관계가 끝나고 30일 이전에 재결합하면은 복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30일이 경과하면 데이터가 알아서 지워지는 건가요? 어떻게 구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구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태만 false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스케줄러랑 배치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구현 안 했습니다.